8년이에요. 8년을 적국에 볼모로 잡혀 있다가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조선의 왕세자가 청나라 땅에서 8년을 버티고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요, 돌아온 지 70일 만에 죽었어요. 70일. 석 달도 안 돼요. 짐도 다 못 풀었을 시간이에요. 고향 음식 실컷 먹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도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시신 상태가 이상했어요. 사관이 기록을 남겼거든요. 조선 왕조실록에 지금도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세자의 온몸이 검은 빛이었으며 이목구비의 7 구멍에서 모두 피가 흘렀다. 마치 약물에 중독된 사람 같았다. 온몸이 검고 눈, 코, 귀, 입에서 피가 났어요. 이게 자연사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7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과 기록에 없지만 행간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따라가 볼게요. 소현세자, 이름은 이왕. 인조의 첫째 아들이에요. 1912년에 태어났어요. 아버지 인조가 왕이 된 건 1923년. 소현세자가 11살 때예요. 그때부터 세자가 됐어요.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는 말을 들었대요. 책 읽기를 좋아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단정했고 신하들의 평판도 좋았어요. 그냥 좋은 세자였어요. 나중에 좋은 왕이 될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소현세자는 처음부터 비극의 주인공처럼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무 일 없었다면 그냥 평범하게 왕세자 교육을 받고 때가 되면 왕위를 물려받고 역사 교과서에 몇 줄 남겨졌을 사람이에요. 근데 역사가 그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19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어요. 후금, 나중에 청나라가 조선에 쳐들어온 거예요. 조선은 버티지 못했어요. 결국 형제 관계를 맺고 화의를 맺었어요. 그게 첫 번째 굴욕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1936년 병자호란. 이번엔 차원이 달랐어요. 청나라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어요. 신하들과 함께 성 안에 갇혀서 45일을 버텼어요. 근데 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양식이 떨어졌고 원군은 오지 않았고 결국 항복했어요. 그 항복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삼전도. 지금의 서울 송파 근처예요. 한겨울이에요. 인조가 직접 나왔어요. 그 앞에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인조가 무릎을 꿇어댔어요.
삼배구고두리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찢는 거예요. 조선의 왕이 땅에 이마를 찧었어요. 그 장면을 본 신하들이 어떤 표정이었을지,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지, 저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항복의 대가로 청나라가 요구한 게 있었어요. 볼모예요. 왕세자를 내놓으라고. 소현세자는 그때 25살이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어요. 세자빈 강씨와 함께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청나라 심양으로 떠나야 했어요. 끌려간다는 표현이 맞아요. 자기 의지로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인조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아들이 떠나야 했어요. 그 배웅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는 방금 삼전도에서 머리를 찢고 돌아왔어요. 이마에 흙이 묻어 있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서 있는 앞에서 아들이 짐을 챙겨 떠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눈빛이었을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기록엔 없어요. 그냥 떠났다고만 나와요. 심양, 지금의 중국 선양이에요. 청나라의 수도였어요. 소현세자는 그곳에서 8년을 살았어요. 볼모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인질이에요. 조선이 청나라의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담보예요. 언제든 죽일 수 있어요. 조선이 말을 안 들으면요.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살아있는 한 인조는 청나라에 대놓고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소현세자는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웅크리는 거예요. 최대한 눈에 안 띄게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다른 하나는 적응하는 거예요. 그 환경 안에서 뭔가를 찾는 거예요. 소현세자는 2번째를 택했어요. 청나라 말을 배웠어요. 유창하게 청나라 관리들과 관계를 쌓았어요. 청나라의 문화와 제도를 직접 보고 관찰했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해졌는지를. 볼모 신세지만 공부하는 사람처럼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람을 만났어요. 아담 샬. 독일 출신의 예수회 신부예요. 당시 청나라 황실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천문학, 수학, 서양 과학 지식을 갖춘 사람이에요. 청나라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흠천감, 그러니까 천문기관을 이끌고 있었어요. 소현세자는 아담 샤를 만나면서 뭔가 다른 걸 느꼈을 거예요. 조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명나라만이 중심이 아니라는 걸,
저 서쪽 어딘가에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그 세계에서 온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는 걸.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웠냐면요. 아담 샬이 소현세자에게 직접 천주교 서적과 과학 기구들을 선물로 주었어요. 지구의 천문 도구, 서양 역법 책들. 소현세자가 귀국할 때 그걸 전부 가지고 갔어요. 그 짐을 챙기는 소현세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선에 돌아가면 이걸 펼쳐 보이고 싶다는 생각. 이 넓은 세상을 아버지에게도 신하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현세자는 심양에서 장사를 했어요. 볼모가 장사를요?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소현세자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무역을 중개해서 상당한 재화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조선 포로들을 사서 풀어줬어요. 포로 속환이라고 해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간 조선 백성들이 수십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노예처럼 팔리고 있었거든요. 소현세자가 모은 돈으로 그 사람들 일부를 사서 고향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왕세자가 볼모 신세로 남의 나라에서 자기 백성들을 사서 풀어줬어요. 저는 이 장면이 참 마음에 남아요. 자기도 인질인데 갇혀있는 사람이 다른 갇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준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8년 동안 소현세자는 바뀌고 있었어요. 조선에서 태어난 세자가 청나라에서 세상을 배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비극의 씨앗이 될 거라는 걸. 그 시절엔 아무도 몰랐어요. 1945년 2월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8년 만이에요. 25살에 떠났던 아들이 33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한양 백성들이 그 귀환을 반겼다고 해요. 살아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었으니까요. 세자가 돌아왔다. 그 소식이 한양 거리에 퍼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얼굴로 그 소식을 들었을지. 근데 아버지 인조는 달랐어요. 인조가 소현세자를 반기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8년 만에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해요? 껴안고 울고 잘 버텼다고 고생했다고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인조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이게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인조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인조는 삼전도의 굴욕을 평생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청나라에 무릎을 꿇었던 그 날이 자기 존재를 갉아먹는 트라우마예요.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죽어도 청나라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이 돌아왔어요.
청나라 말을 유창하게 해요. 청나라 관리들과 친하게 지냈대요. 청나라 문물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서양 과학기구, 천주교 서적들. 인조 눈엔 어떻게 보였겠어요? 내 아들이 저쪽 편이 됐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조는 원래 정통성이 약한 왕이에요. 반정으로 왕이 됐거든요.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거예요. 쿠데타예요. 그러니 항상 불안한 거예요. 또 다른 반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 누군가가 자기처럼 자기를 몰아낼 수 있다는 두려움. 그런 인조 앞에 8년 동안 청나라에 있으면서 청나라 신임을 받아온 세자가 돌아온 거예요. 만약 저 아이가 청나라를 등에 업고 나를 몰아내려 하면, 청나라가 세자를 지지하면 그 두려움이 이성을 덮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소용조씨. 인조가 가장 총애하던 후궁이에요. 이 여자가 인조의 귀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씨와 세자빈 강씨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조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소현세자가 왕이 되면 강씨가 왕비가 되어 그 순간 조씨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으려면 소현세자 가족이 힘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조씨는 인조의 귀에 계속 무언가를 흘렸을 거예요. 강씨가 이런 짓을 했다. 세자가 저런 말을 했다. 아주 교묘하게, 아주 꾸준하게. 이 세 가지가 다 얽혔어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반기지 않아요. 소현세자는 그걸 느꼈을 거예요. 8년 만에 돌아왔는데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아버지 눈빛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 감각이 얼마나 서늘했을까요? 귀국 이후 소현세자가 인조에게 직접 건의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청나라와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무조건 적대할 게 아니라 그들의 강함을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고. 서양 문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8년 동안 그 나라에서 직접 보고 배운 것들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조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을 거예요. 내 아들이 완전히 저쪽 편이 됐구나. 오랑캐를 배우자고, 오랑카의 말을 하고, 오랑카의 물건을 가져오고, 이제 오랑캐를 따르자고.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게 신하들도 눈치챘어요.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로요. 왕과 세자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궁 안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귀국한 지 2달쯤 됐을 때 소현세자가 갑자기 아팠어요. 열이 났어요. 기운이 없었어요. 처음엔 그냥 피로가 쌓인 거라고 봤어요. 오래 여행하고 적응하느라 몸이 힘들었겠지.
쉬면 낫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흘 만에 죽었어요. 1945년 4월 26일 소현세자 나이 34이었어요. 나흘이에요. 열 났다가 나흘 만에 34짜리 사람이 시신을 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사관이 그 자리에서 기록을 남겼어요. 세자의 온몸이 검은 빛이었으며 이목구비의 7 구멍에서 모두 피가 흘렀다. 마치 약물에 중독된 사람 같았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좀 멈췄어요. 온몸이 검다는 게 어떤 상태인지, 눈, 코, 귀, 입에서 피가 난다는 게 어떤 장면인지, 그걸 본 사람이 남긴 기록이에요. 눈앞에서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관은 썼어요. 마치 약물에 중독된 사람 같았다고. 왕실은 이 죽음을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학질이라고 했어요. 말라리아의 옛날 이름이에요. 온몸이 검고 7 구멍에서 피가 나는 게 학질이라고요.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 느껴요. 지금의 의학 지식으로 봐도. 말라리아는 열이 오르고 오한이 오고 황달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온몸이 검어지고 이목구비에서 동시에 피가 난다는 건 전형적인 말라리아 증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지 아세요? 이목구비에서 피가 나고 피부가 검어지는 증상. 이건 비소 중독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비소. 그 시절 독으로 가장 많이 쓰이던 물질이에요. 무색무취에 가깝고 음식에 섞어도 맛이 잘 안 나고 흡수되면 빠르게 작용해요. 사관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물에 중독된 사람 같았다고 굳이 썼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굳이 그 한 줄을 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왕실은 학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소현세자가 아팠을 때 약을 누가 줬는지 아세요? 인조예요. 아버지가 직접 약을 보냈어요.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인조가 세자의 병을 듣고 어이를 보냈고 어이가 약을 지어 올렸어요. 그 약을 세자에게 먹였어요. 그리고 세자는 나흘 만에 죽었어요. 조선시대에 왕이 약을 보낸다는 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치료약이에요. 다른 하나는 사약이에요. 사약이 뭔지 아세요? 한자로 하사할사시, 약, 야오, 이에요. 왕이 내려주는 약이에요. 근데 그게 죽이기 위한 약이에요. 사약을 받으면 역사는 이렇게 기록해요. 왕이 약을 내리니 복용하고 졸하였다. 왕이 약을 내렸다. 세자가 마셨다. 죽었다. 이 세 문장이 이어지면 그게 치료약인지 사약인지 아무도 몰라요. 기록만 봐서는. 소현세자한테 내려진 약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기록은 그 부분에서 조용해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인조의 행동들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 행동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뭔가 이상한 게 느껴져요. 소현세자가 죽고 나서 인조의 애도가 짧았어요. 형식적이었어요. 왕세자가 죽으면 왕실 전체가 상을 치르고 왕이 직접 슬퍼하는 것도 기록에 남아야 하는데 인조의 그런 모습이 뚜렷하지 않아요. 신하들이 그걸 이상하게 여겼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소현세자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어요. 이름은 석철, 성린, 석견. 아버지가 죽었을 때 가장 큰 아이 석철이 12살이었어요. 보통은 왕세자가 죽으면 그 아들이 세손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 왕자가 세자가 돼요. 근데 인조는 소현세자의 아들들을 제쳐두고 자기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앉혔어요. 복림대군. 나중에 효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소현세자의 아이들은 왕위 계승에서 밀려났어요. 그냥 밀려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지워졌어요. 그리고 소현세자가 죽고 1년 뒤 세자빈 강씨가 체포됐어요. 혐의가 뭐냐면요.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는 거예요. 음식에 독을 넣으려 했다고. 증거가 있었냐고요. 애매했어요. 당시 신하들 중에서도 강 씨의 죄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지만 인조는 들었어요. 사약을 내렸어요. 강 씨는 죽으면서도 억울하다고 했대요. 나는 죄가 없다고. 그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 말이 오래 남아요. 죽으면서 그 말을 했다는 게. 그리고 아이들이 남았어요. 석철, 성린, 석견. 아버지가 죽는 걸 봤어요. 어머니가 사약 마시는 걸 봤어요. 12살, 10살, 8살짜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은 제주도로 유배를 갔어요. 그 시절 제주도는 그냥 섬이 아니에요. 유배지예요. 돌아오기 어려운 곳이에요. 한반도 본토에서 바다를 건너야 하고 돌아오려면 허락이 있어야 해요. 그 허락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아이들은 거기서 죽었어요. 석철이 먼저 죽었어요. 그 다음 성린이 죽었어요. 그 다음 석견이 죽었어요. 기록엔 전부 병사예요. 세 아이 모두 병으로. 그 병이 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멈추게 돼요. 세 아이가 다 같은 섬에서 다 병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기록에는 그렇게 남아 있어요. 소현세자가 죽었어요. 강빈이 죽었어요. 아이 셋이 죽었어요. 한 가족이 통째로 지워졌어요. 인조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며느리를 사약으로 죽였어요. 손자들을 유배 보내서 다 죽게 했어요. 한 사람이 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인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해요. 반정으로 왕이 됐다고 했잖아요.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는 항상 알고 있어요. 왕이 쫓겨날 수 있다는 걸. 자기가 그걸 했으니까요. 그 공포가 평생 인조를 지배했을 거예요. 또 다른 반정, 또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몰아낼 수 있다는 두려움. 삼전도의 굴욕은 그 공포를 더 깊게 만들었어요. 나는 청나라에 무릎을 꿇었어. 그 수치를 아는 사람이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청나라에 8년 있으면서 그쪽 신임을 받았어. 만약 저 아이가 청나라를 등에 업고 나를 밀어내려 하면 이성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이성을 덮어버리면 사람은 무서운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용조 씨, 인조의 귀를 잡고 있던 그 여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교묘하게 말을 흘렸을지. 강씨가 이랬다. 세자가 저랬다. 그 말들이 쌓이면 어떤 아버지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인조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아들이 미운지를 두려움인지 열등감인지 아니면 삼전도에서 무릎 꿇게 만든 세상에 대한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건지. 사람의 마음은 하나의 이유로 설명이 안 돼요. 그 여러 감정이 다 섞여서 아들을 향했을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소현세자가 살았다면 조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건 금지어예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근데 한 번만요.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실용적인 강함을 직접 봤어요. 서양 과학을 접했어요. 아담 샤를 통해 천주교와 서양 문명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개방적인 사람이었어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가 왕이 됐다면 조선이 17세기에 다른 길을 걸었을 수도 있어요. 일본은 18세기부터 난학, 그러니까 네덜란드 학문을 통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결국 메이지 유신의 씨앗이 됐고,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결정적 배경이 됐어요. 소현세자가 왕이 됐다면 조선이 일본보다 100년은 먼저 그 길을 걸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죽었어요. 34세. 대신 복림대군이 왕이 됐어요. 효종이에요. 효종은 북벌을 외쳤어요. 청나라를 치자고, 복수를 하자고. 그게 효종 재위 내내 조선의 기조였어요.
북벌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두 형제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역사는 복림대군의 길을 걷게 됐어요. 인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소현세자가 사라지면서. 그리고 이 이야기엔 반전이 하나 있어요. 강빈, 죽으면서 억울하다고 했던 그 여자. 40년이 지났어요. 숙종 때예요. 숙종이 강빈을 복권시켰어요. 억울하게 죽은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어요. 강빈에게 시호가 내려졌어요. 민회빈 강씨. 그게 지금 우리가 강빈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40년 만에. 죽은 뒤에 억울함이 풀렸어요. 이미 죽은 사람한테 복권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는 있어요. 역사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죽음이 잘못됐다고. 그 사약이 억울했다고. 나중에라도 기록이 바로잡힌 거예요. 강빈은 살아서 받지 못했지만 기록엔 남았어요. 소현세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소현세자는 지금도 조선 역사에서 비교적 조용한 편이에요.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세자로 끝났으니까요. 세자 중에서 유명한 건 사도세자예요. 뒤주에 갇혀 죽은 비극으로 더 많이 알려졌죠. 근데 소현세자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사도세자보다 더 깊은 비극이에요.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의 광기로 죽었어요. 그건 비극이지만 적어도 영조는 나중에 후회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소현세자는 아버지가 후회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인조는 며느리를 사약으로 죽이고 손자들을 제주도로 보내고 복림대군에게 왕위를 넘기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후회했을까요? 기록엔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에서 제일 마음에 남는 사람을 말씀드릴게요. 사관이에요. 소현세자가 죽던 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뭔지 몰라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관이에요. 그 사람이 봤어요. 온몸이 검고 이목구비에서 피가 흐르는 시신을 그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썼어요. 마치 약물에 중독된 사람 같았다. 이 한 줄을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 왕의 아들 죽음을 독살로 의심하는 내용을 기록에 남긴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사관은 왕도 이 기록을 볼 수 없다는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켜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흘릴 수 있고 어떻게든 들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썼어요. 왜요?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요. 사실이니까요. 기록하는 게 자기 일이니까요. 이름도 모르는 그 사관이
목숨을 걸고 한 줄을 남긴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록 하나가 380년을 버텼어요.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거창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소현세자 8년을 버티고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온 지 70일 만에 죽었어요. 온몸이 검고 이목구비에서 피가 났어요. 아내는 사약을 받았어요. 아들 셋은 제주도에서 전부 죽었어요. 한 가족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기록엔 학질이라고 남아 있어요. 근데 사과는 썼어요. 약물에 중독된 것 같았다고. 진실이 뭔지는 이제 아무도 몰라요. 380년이 지났으니까요. 시신도 없고 약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남은 건 기록뿐이에요. 그리고 그 기록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했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8년을 버티고 돌아온 사람이 고국 땅 밟은 지 70일 만에 죽었어요. 이게 자연사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소현세자 이야기 어떠셨어요? 역사 교과서에는 짧게 나오는 이름이에요. 병자호란 이후 볼모로 갔다가 돌아와서 죽었다. 그 정도로요. 근데 그 짧은 문장 뒤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기록엔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없는 기록 사이에 진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할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현세자 독살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연사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뭔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